수치라 줄거리. 이병아를 잊지 못하는 서문경은 몸종 수춘이를 겁탈하여 이병아의 질투를 유발하려 한다. 보물상자도 상의할 겸 어쩔 수 없이 이병아는 서문경을 만났지만 아직도 이병아에게 애착하고 겁탈하려는 그에게 수치만 안겨준다. 한편 서문경은 왕파와 파라코들과 함께 살인을 모의하여 장죽산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호환으로 가장한다. 제5편 동병상련 1. 여자의 운명. 어느덧 가을도 가고 날씨가 차츰 추워지는가 싶더니 희끗희끗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아련한 추억과 함께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러나 창밖으로 나부끼는 첫눈을 바라보는 이병아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다. 앞으로 춥고 긴긴 겨울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리고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장죽산의 죽음은 그 어느 때보다 그녀를 크나큰 슬픔과 시리에 빠지게 했다. 이제야 제대로 지아비다운 지아비를 만나 백년해로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불과 몇 달도 안 되어 사별하고 말다니 팔자가 기구해도 참 너무하다 싶고 무심한 하늘이 야속하기도 했다. 이제 수춘이와 달랑 두 식구뿐이긴 하지만 뭘 먹고 어떻게 겨울을 날 것인지 암담하다 못해 한심한 생각마저 들었다. 마님 계세요. 그때 바깥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발걸음이 뚝 끊어진 지도 오래된 자기 집에 누가 찾아왔는가 싶어 이병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뜻밖에도 대안이었다. 마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서문경의 몸종인 대안이가 꾸벅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 대안이 아니야. 추운데 어서 들어와. 창가에 놓인 탁자를 사이에 두고 이병아와 마주 앉은 대안이는 방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마님, 혼자서 고생이 많으시죠? 이병아는 그런 정도의 말에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가만히 있거라. 차를 한잔 해야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이병아는 손수 차를 끓여 가지고 와서 대안이에게 들기를 권했다. 대안이는 한동안 차만 홀짝홀짝 마시다 말고 마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하고 물었다. 어떻게 하다니? 개가를 하실 건지 아니면 혼자 사실 생각인지. 대안이가 왜 그런 걸 다 묻지? 그저 궁금했어요. 글쎄, 아직 그런 건 생각해보지 못했어. 대안이는 찻잔에 남아있는 차를 홀짝 다 마시고 나더니 마님께서는 저의 주인 어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이병아는 가만히 대안이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가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병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뭐 다 지나간 일인데 별다른 생각이야 있겠어. 그런데 대안이가 그런 것까지 왜 물어보는 거야?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러자 대안이는 얼굴에 가득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은요, 저의 주인 어른께서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가서 마님의 마음과 형편을 은밀히 알아오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이병아는 한편으론 놀랍고 또 반가웠다. 지금 그녀의 처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서문경이 아직도 자기를 잊지 않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한 가닥 희망과 함께 그에 대한 그리움이 울컥 사무쳐 오는 것이었다. 대안아, 그 애한테 가거든 내가 몹시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 좀 전해줘. 그리고 말이야. 겨울은 닥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말도 좀 해주고. 예, 그렇게 하죠. 고마워. 그럼 대안이만 믿고 있겠어.
잘 얘기해서 내가 그 일을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어. 이병아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하듯 말했다. 예,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대안이 돌아가고 나자 이병아는 한동안 멍하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경랑이 넘실거리는 깊은 바닷속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휩쌌다. 날이, 저 대안입니다요. 뭐야?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서문경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지금 다녀오는 길입니다. 뭐?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라고? 이병아 마님한테 가보라고 그러셨잖아요. 낮에. 생각나는군. 그랬었지. 가봤더니 몹시 후회를 하면서 겨울은 닥쳐왔는데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싸지. 그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서럽게 울기까지 했어요. 대안이는 은근히 과장을 해서 말했다. 서럽게 울어. 누가? 이병아 마님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서럽게 울더라고. 너를 붙들고. 예. 하하하하. 뭐가 그리 우스운지 서문경은 코를 쳐들고 한참 동안 껄껄거리고 나서 말했다. 왜 너를 붙들고 울지? 응, 대안아. 후회가 되고 살아갈 일이 막막해서 울겠죠. 그렇다면 나를 붙들고 울어야지. 너를 붙들고 울면 뭐가 나오나? 안 그래? 하하하하하. 그리고 나리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던데요. 참 염치도 없는 뻔뻔스런 여자로군. 나를 만나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서문경은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밖으로 물러나온 대안이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가서 은밀히 알아보라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벼랑간 퉁명스럽게 나오다니 그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었다. 알 수가 없기로는 서문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배신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면서도 문득문득 그리움이 치솟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공연히 대안이를 무뚝뚝하게 대했구나. 서문경은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서문경은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온갖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한 여자 때문에 이렇게 잠을 설쳐보기는 처음이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보니 어느덧 희뿌옇게 창문이 밝아왔다. 참. 이제 잠을 자기는 글렀다고 생각한 서문경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버렸다. 어쩐지 머릿속이 텅 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먹고 날밤을 새워서 그런지 몹시 허기가 느껴졌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 아침상을 차려오도록 했다. 그런데 막상 밥상을 받고 보니 입맛이 싹 달아나며 도무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서문경은 다시 침상 위로 올라가 벌렁 드러누웠다. 천장의 무늬들을 보며 할 일 없이 눈만 깜빡이고 있는데 갑자기 스르르 졸음이 몰려왔다. 얼마나 잤을까? 그가 눈을 떠보니 점심때가 거의 가까워진 듯했다. 방 안에 인기척을 들었는지 그때 바깥에서 아래는 소리가 들렸다. 나리, 수춘이가 나리를 뵙겠다고 찾아왔습니다요. 뭐? 수춘이가? 서문경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기나 한 것처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여보내라. 그는 수춘이가 들어와 미처 인사를 하기도 전에 수춘이냐? 오래간만이로구나 하고 반갑게 맞이했다. 나리,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수춘이가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다. 오냐? 너도 별일 없었느냐? 마님도 잘 계시고. 서문경은 말을 하다 말고 벼랑간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자기도 모르게 이병아의 안부를 물은 것이 왠지 쑥스럽고 창피했다. 속으로는 그녀의 안부가 궁금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묻고 보니 또 울컥하고 묵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서문경의 어조가 일순 딱딱해졌다. 수춘이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토록 반갑게 맞이하더니 왜 갑자기 획 달라지는지 영문을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다.
아니, 무슨 일로 왔느냐니까. 서문경은 짜증을 부렸다. 수춘이는 화들짝 놀라며 예, 저희 마님께서 이 서찰을 전해드리라고요. 하고 서찰을 건넸다. 수춘이는 서문경이 서찰을 안 받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으나 의외로 그는 덥석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첫사랑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걸 다 보내고 그래. 서문경은 서찰을 읽어내려가면서 몇 번이나 비웃는 듯 콧방귀를 뀌었으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수춘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하회를 기다렸다. 이윽고 서찰을 다 읽고 나자 서문경은 이제 몹시 답답해진 모양이로군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창문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수춘이가 기다리다 못해 입을 열었다. 마님이 답장을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서문경은 귀찮다는 듯이 답장은 무슨 놈의 답장? 정 답답하면 제발로 오면 되는 거지. 하고 내뱉듯이 말했다. 예? 그 말씀이 정말이세요? 수춘이는 너무도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랐다. 왜 그리 놀라느냐? 그래, 정말이다. 서문경의 어조가 다시 약간 부드러워졌다. 수춘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었다. 나리, 그럼 날짜는 언제쯤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라도 오라고 그래. 그래도 서로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리. 내가 참 생각이 깊은 애로구나. 그런 말이야. 약간의 준비도 해야 하니까 모레 4시쯤에 오라고 전해. 내가 가마를 보내줄 테니까. 이 말을 하고 나자 서문경은 뭔가 모르게 가슴이 후련해짐을 느꼈다. 어찌 생각하면 이 말을 할 기회와 명분이 없어서 간밤에 잠도 한숨 못 잤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나리. 마님께 그렇게 전하겠어요. 수춘이는 깊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얼른 거실을 나갔다. 서문경은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2. 자살소동. 이른 아침을 먹고 화장과 몸치장을 한 이병아가 잠시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가마가 당도했다. 이병아는 미리 기별을 받고 온 풍노파와 몸종 수춘이가 뒤를 따르는 가운데 가마를 타고 서문경의 집으로 향했다. 이제 검은 먹구름이 걷히고 맑고 밝은 하늘이 활짝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여자 팔자는 버드나무 팔자라 어디에 꽂히고 어느 곳에 심어지는가에 따라 하루아침에 팔자가 달라진다더니 그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 싶었다. 그동안 이병아가 가장 고심한 것은 죽은 남편 장죽산의 위패 문제였다. 탈상도 하기 전에 불살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셔들고 서문경의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도리 없지.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지 않은가. 화자호가 죽었을 때와는 사정이 달랐다. 그녀는 너무도 절박한 심정이었다. 여자란 어쩔 수 없었다. 그 위패 때문에 49일째니 어쩌니 하다가는 서문경의 노여움을 사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었다. 서문경으로 볼 때는 화자허는 서문십거래 하나로서 절친한 친구였다. 그러나 장죽사는 달랐다. 사랑의 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적이기도 했다. 자칫하면 서문경의 비위를 건드려 다 된 일이 일시에 망가뜨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어디까지나 아쉽고 절실한 것은 이쪽이었다. 이병아는 죽은 남편에게는 미안하고 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49일째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수춘이와 둘이서 그야말로 약식으로 탈상의 예를 올린 다음 위패를 불살라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병아가 탄 가마가 서문경의 집 대문 앞에 당도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가마는 문 앞에 내려졌다. 가마꾼 하나가 대문 앞으로 달려가 문짝을 쾅쾅 두드렸다. 그제야 문지기가 빗장을 빼고 대문을 열어주면서 저쪽으로 가 거기서 기다리시오 하고는 기별을 하러 안으로 들어갔다. 이병아는 뭔가 떨떠름한 느낌이 들었으나
별 수 없이 마당 한 구석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에 서문경은 의관을 정제한 채 자기의 거실에 앉아 있었고 대문으로 나가 가마를 맞아들여야 할 오월랑은 잔뜩 화가 나서 자기의 침실에 드러누워 있었다. 문지기로부터 가마가 도착했다는 기별을 들은 맹옥루는 당황하여 급히 오월랑의 방으로 찾아갔다. 형님, 가마가 도착했대요. 그래서 날더러 어쩌라는 거야? 얼른 나가셔서 맞아드려야지요. 형님이 안 나가시면 가마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자네만 왜 호들갑이야?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오월랑은 그대로 침상에 누운 채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다. 어머, 정말 이상하시네. 이러고 있으면 또 그이가 화를 낼 게 아니에요. 형님 심정을 왜 내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안을 위해서 참아야지요. 자, 어서 일어나세요. 그 말에 오월랑은 마지못한 듯 부스스 몸을 일으켜 중얼거렸다. 내가 진작 죽어버렸어야 이런 속상한 꼴을 안 보는 건데. 오월랑이 그처럼 화가 나 있는 까닭은 이번 일을 그래도 명색이 정실인 자기와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서문경이 혼자서 결정한 데 있었다. 그것도 바로 어젯밤에야 내일 이병아가 집으로 들어오니 준비를 하라고 너무도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문경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생각을 겨우 굳혔다가는 금방 변하는가 하면 그것이 또 순식간에 달라졌다. 그래서 서문경 자신마저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번 상처받은 사랑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것일까? 서문경은 속으로 제법 철학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마침내 맹옥루의 부축과 이끌림을 받으면서 오월랑은 대문간으로 나가 이병아의 가마를 맞아들였다. 어서 오세요. 오월랑은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떠올리고 있었다. 가마 속의 이병아는 몹시 기분이 상했다. 다섯 부인들이 모두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마가 도착했는데도 대문이 굳게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지기가 안으로 기별을 하러 들어간 뒤에도 한참을 기다렸어야 겨우 오월랑이 맹옥루에게 이끌리다시피 하면서 나와 마지못한 듯 맞아들이다니 이만저만한 수모가 아니었다. 이병아는 앞니를 지그시 물며 쏟아지려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았다. 서문경이 집안에 정해진 격식에 따라 이병아를 다섯 부인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그런데 묘하게도 손이 부인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상견례에 이어 곧 축하연이 베풀어졌다. 악사들의 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불려온 기녀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었으나 분위기는 마냥 서먹하게 겉도는 것만 같았다. 지루하고 어색한 축하연이 끝나자 이병아는 마치 해방된 기분으로 자기의 거처인 새로 개축한 집으로 돌아왔다. 2층으로 올려서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의 추억과 채취가 밴 집으로 다시 오게 되니 이병아는 착잡한 감회를 누를 수가 없었다. 지난 봄에 나갔다가 겨울에 돌아왔으니 1년도 채 못된 셈인데 무척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았고 그동안의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모두 한꺼번에 몰아서 겪은 것 같기도 했다. 그날 밤 이병아는 침실에 홍촉을 밝히고 주안상도 조촐하게 차려놓은 다음 다소곳이 앉아서 서문경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것은 마치 초야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서문경은 나타나지 않았다.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릴 때까지도 이병아는 그대로 앉아서 기다렸으나 서문경은 끝내 오지 않았다. 홍촉이 불꽃을 너울거리며 외롭게 타고 있을 뿐이었다. 이튿날도 서문경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자기를 여섯째 아내로 맞아들여 놓고서 이렇게 얼굴도 내밀지 않다니 도대체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밤이 되었다.
설마 오늘 밤에는 찾아오겠지 하고 지난밤과 마찬가지로 홍촉의 주안상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밤이 이슥해서 수춘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너 아직 안 잤구나. 혼자 외롭던 차에 이병아는 반가워서 물었다. 예. 수춘이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우물거렸다. 왜? 무슨 일이냐? 마님, 어서 말해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지금 나리께서 저를 자기 방으로 오라고 불러요. 아니, 뭐라고? 너무도 뜻밖의 말에 이병아는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마님, 어떻게 할까요? 수춘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병아의 눈치만 살폈다. 나리께서 오라시는데 가봐야지. 이병아는 곧 침착을 되찾고 차분히 말했다. 마님, 죄송해요. 참 기막힌 주종관계가 아닐 수 없었다. 한 남자 밑에 마누라와 여종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다니 고금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병아는 생각할수록 분하고 창피스러웠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니 이것이 그동안의 나에 대한 분풀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래저래 이병아는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웠다. 한편 서문경은 수춘이가 방으로 들어오자 천천히 그녀의 웃도리부터 벗기기 시작했다. 수춘이는 그전처럼 반항을 하지 않고 오돌오돌 떨기만 했다. 하나씩 여자의 옷을 벗기는 것도 짜릿한 흥분을 안겨주었다. 16계집애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하체가 드러나자 서문경은 잠시 눈부신 듯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6명의 마누라가 있고 그 외에도 적지 않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었다. 수춘이는 왕판의 안방에서 처음 접했을 때보다 한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서문경의 손이 가볍게 몸에 닿는데도 벌써 온몸을 가늘게 떨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서문경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다. 얼마 후 침상으로 나가 떨어진 서문경은 가쁜 숨을 진정시키며 물끄러미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몸의 열기가 점점 식자 다시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다. 자기가 그처럼 이틀 밤이나 이병아를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수춘이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이기까지 한 것은 그녀를 괴롭혀주기 위해서였다. 공연히 심술이 난다고 할까, 비위가 상한다고 할까, 아무튼 새삼스럽게 그녀가 못마땅했기 때문이었다.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장죽산을 처치한 뒤로 그녀가 가부가 되어 혼자 살고 있을 때는 때때로 측은한 생각도 들고 덜어는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막상 자기의 6번째 아내로 맞아들여 놓고 보니 이상하게도 다시 심사가 뒤틀리는 것이었다. 서문경은 이제 이병아가 자기의 새장 안에 든 새나 마찬가지니 한동안 가두어 두듯 혼자 내버려둬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야 자기의 분도 풀리고 5 마누라들에게도 조금은 자기의 채통이 설 것 같았던 것이다. 겨울도 점점 깊어가는 어느 날 밤이었다. 수춘이는 촛불 곁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벼랑간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수춘이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 쥐어짜는 듯한 소리가 뒤이어졌다. 마님의 침실 쪽이었다. 수춘이는 왠지 모르게 온몸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방에서 뛰어나갔다. 정신없이 침실로 뛰어든 수춘이는 그만 질겁을 하고 말았다. 해그머니, 마님이 한쪽 기둥의 대못에 밧줄을 걸어 목을 매달고 축 늘어져 있었다. 수춘이는 잠시 어쩔 줄을 모르다가 얼른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와서는 목을 맨 밧줄부터 잘랐다. 이병아의 몸뚱어리가 마치 커다란 고깃덩어리처럼 털썩 방바닥에 떨어졌다. 한밤중에 벼랑간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수춘이가 오월랑에게 뛰어가 알린 것이 도화선이 되어 소문은 삽시간에 온 집안에 퍼졌던 것이다. 오월랑과 다른 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녀와 노복들도 모두 놀라 이병아의 침실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정작 서문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대낮부터 기방에서 술을 마시고는 조금 전에 잔뜩 취한 채 돌아와 잠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병아는 정신을 잃고 있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다. 오월랑은 자기의 약국에서 일하는 의생 가운데 하나를 급히 불러다가 응급처치를 하게 하고 약을 지어 먹였다. 한참 후에야 이병아는 정신을 차리고 겨우 눈을 떴다.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짓이야? 모진 목숨을 그렇게 끊으려 하다니. 오월랑은 몹시 안쓰러워하며 위로의 말을 했다. 아침에 늦음하게 일어난 서문경은 오월랑으로부터 간밤의 소동을 듣고 깜짝 놀랐다. 너무도 충격이 컸던지 입만 딱 벌린 채 잠시 말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 죽지는 않았단 말이지. 오월랑은 속으로 이 양반이 이렇게 놀라는 걸 보니 그래도 이병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구나 싶어 좀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죽었다면 당신도 따라 죽으려고요. 왜? 내가 왜 따라 죽어? 허허허. 서문경은 어깨를 흔들며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 있소. 이거나 보시구려. 그게 뭐야? 유서라오. 뭐? 유서? 죽지 않았다면서. 그러고 보니 서찰이라 해야겠군. 이런 걸 써놓고 목을 맸다오. 참 독한 사람이야. 쯔쯔. 오월랑은 혀를 차며 한 손에 쥔 서찰을 서문경에게 내밀었다. 그것을 받아 천천히 펼치면서 서문경은 안도의 숨인지 후회의 한숨인지 모를 큰 숨을 휴 하고 내쉬었다. 유서의 내용은 의외로 짤막했다. 이제 모든 걸 잊고 가렵니다. 당신의 행복을 빌겠어요. 유서를 읽고 난 서문경은 그것을 탁자 위에 놓고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깊은 자책감에 빠진 듯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이병아의 거처로 발을 옮겼다. 이병아는 마치 죽은 시체처럼 두 눈을 감은 채 침상 위에 똑바로 누워 있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수춘이가 몹시 괴로워하는 표정으로 간호를 하고 있었다. 못난 사람, 왜 이런 짓을 했어? 서문경의 어조에는 회오의 빛이 역력했다. 그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이병아의 손을 가만히 모아쥐었다. 이병아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3. 다시 도지는 고질병. 생일 축하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시려고요? 진경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양재독의 사위인 진경재는 그때 그냥 놀고만 있기도 못해 서문경의 전당포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었다. 왜? 많단 말인가? 난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진경재의 눈이 또 한 번 휘둥그레졌다. 돈은 아끼지 말게나. 이번 이병아의 생일은 좀 뻑적지근하게 차려주고 싶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성대한 축하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재는 서문경의 뜻을 받들어 주연과 함께 갖가지 축하 행사를 준비했다. 흔히 축하연이라고 하면 기녀들과 악사들을 불러 기악을 연주하고 춤과 노래로 주웅을 돋우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진경재는 축하연을 좀 더 성대하게 하기 위해 거기에다 서너 가지를 더 추가했다. 연회장의 정면 한쪽에 무대를 마련해서 여흥으로 만담과 고개, 짤막한 소극, 그리고 격pon까지 공연하도록 한 것이다. 치밀한 성격의 진경재는 차질 없이 준비를 했고 생일날 점심때에는 계획대로 축하연이 열렸다. 다른 부인들의 생일 때는 집안 사람들과 당자에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되었는데 이번에는 친척들은 물론이고 서문국어를 비롯해 현청의 고관들, 사업과 관계되는 사람들까지 초대되었다. 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생들은 너울너울 춤을 추고 술잔이 오고 가며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병아는 마냥 즐겁기만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날 줄을 몰랐다.
그녀로서는 이렇게 성대한 생일 축하연을 받아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서문경도 흡족한 얼굴로 벌컥벌컥 술을 마셔대며 껄껄 웃고 짓거리고 하면서 몹시 즐거워했다. 그런데 그는 주연이 시작되면서부터 속으로 저게 누굴까 하고 계속 눈길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여자였다. 어떤 한 여자가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다. 물론 처음 보는 여자였다. 술병을 나르고 음식 그릇을 들고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보아 하객은 아니고 심부름하는 여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자기 집 하녀는 아닌 것 같았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으나 특별히 뛰어난 미색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묘하게 매력이 느껴지는 용모에다 나긋나긋한 몸매가 몹시 고혹적이었다. 서문경은 그녀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오른쪽에는 오홀랑이 도사리고 앉아있고 왼쪽에는 이병아가 앉아있어서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여흥이 시작되어 가설 무대에서 한참 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그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마침 방문가에 옥소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옥소는 오홀랑의 몸종으로 전에 몸종인 소옥이가 병을 얻어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대신 들어온 계집아이였다. 옥소야, 저 여자가 누구지? 서문경이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누구 말이에요, 나리? 옥소는 얼른 두 손을 앞으로 모아지며 되물었다. 저기 기둥 옆에 서 있는 여자 말이야. 예. 지난번에 내왕이 아저씨와 혼이 난 저의 육촌 언니예요. 뭐? 육촌 언니라고? 예, 그렇습니다요. 그래. 서문경은 가만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전에 내왕이가 상처를 하고 후처를 얻었다는 말을 서문경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 언니 이름이 뭐지? 송혜련이에요. 혜련이라. 이름이 예쁘군. 나이는? 저보다 5살 위니까 22이에요. 아, 그래. 서문경은 선체로 잠시 만담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하다가 저 언니가 내왕이에게 시집을 갈 때 처녀였나? 아니에요. 시집 오기 얼마 전에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럼 호라비와 가부가 서로 만난 게로군. 그런 셈이죠. 옥소는 뭐가 그리 우스운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킬킬댔다. 그럼 지금 내왕이와 같이 살고 있겠군 그래. 물론이죠. 혼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일을 도우러 여기에 나온 거죠. 알았다. 그럼 재미있게 구경하라고. 서문경은 제자리로 돌아와 마치 볼일을 보고 온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었으나 머릿속은 벌써 송혜련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내왕이는 하인들 가운데 서문경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었다. 사람됨이 거짓이 없고 성실하여 동경을 비롯한 타지로 돈을 가지고 심부름시킬 일이 있을 때는 꼭 그를 보냈다. 화자허가 동경으로 붙들려 갔을 때도 서문경은 그에게 뇌물을 지워 보냈고 양제독이 하옥되었을 때 역시 그를 보내어 형편을 알아오게 했던 것이다. 내왕이가 상처를 했다는 것을 알고는 후하게 부의금을 보냈고 또 그 후에 후처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는 비단 한 피를 선물로 보내기도 했었다. 서문경이 내왕이의 후처인 송혜련을 직접 보기는 오늘이 처음인데 그만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서문경은 금방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유부녀이기도 하거니와 그녀의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내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서문경은 어떻게 손을 뻗치는 게 좋을까 하고 궁리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겨울이 가고 화사한 봄빛이 사냐를 물들일 무렵 동경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왔다. 국사범으로 옥에 갇혀있던 양제독이 마침내 풀려났다는 기별이 온 것이다. 진경제 내외는 곧 장인을 찾아뵙고 그의 추록을 축하하기 위해 동경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진경제는 동경에 있을 때도 처가살이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그곳으로 옮겨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문안을 올리고는 다시 이곳으로 내려오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서문경은 뛸 듯이 기뻐하며 고맙네. 나는 자네를 내 오른팔로 생각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앞으로 계속 내 곁에 있어주게 하고는 연신 싱글벙글했다. 서문경이 이처럼 기뻐하는 데에는 남들이 모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속으로 손뼉을 쳤다. 옳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러나 서문경은 조금도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진경재에게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자네들 내외가 동경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하인을 하나 딸려 보내주겠네. 감사합니다. 진경재는 몇 번이나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서문경이 진경재 내외에게 딸려 보낼 하인으로 내왕이를 지목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내왕이가 진경재 내외를 수행해서 동경으로 떠나고 나자 서문경은 송혜련에게 손을 뻗칠 구체적인 궁리에 들어갔다. 우선 어렵지 않게 3가지 방법이 머리에 떠올랐다. 첫째는 자기 거처로 불러들여 구슬러 보는 것인데 이것은 집안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쉽고, 둘째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서 수작을 벌이는 것인데 이것은 체신이 없는 짓이며, 3번째는 밖으로 불러내어 유혹하는 것인데 남의 눈에 띄기 쉽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다. 일단 생각이 그렇게 정해지자 대뜸 떠오르는 것이 왕판의 찻집이었다. 그 집 안방이야말로 서문경으로서는 희비가 함께 교차하는 추억의 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송혜련을 왕판의 찻집으로 불러내기 전에 먼저 그녀의 마음부터 떠볼 필요가 있었다. 무턱대고 불러냈다가 망신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이쪽으로 끌리게 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건 간단했다. 고기를 낚으려면 미끼가 있어야 하듯이 여자를 낚는 데에도 이치는 마찬가지였다. 눈이 번쩍 뜨일 미끼를 던지면 그것을 안 물고 베길 여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한 서문경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음 문제로 들어갔다. 미끼를 던지되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었다. 심부름꾼이 필요했다. 그건 옥소가 적격이었다. 송혜령과는 육촌 자매간이라니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다른 사람을 시킬 경우에는 말이 새어나갈 염려가 있다. 아무리 다짐을 받는다 해도 사람의 혈안 요사스러운 것이어서 그런 비밀이 언제까지나 지켜지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옥소의 경우는 자매간이니 육촌 언니의 부정을 소문낼 턱이 없었다. 대강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치밀한 작전도까지 거의 완성되었을 때였다. 마침 오월랑이 자기 어머니 제사를 위해 친정에 좀 다녀와야겠다고 청했다. 그러시구려. 서문경은 쾌히 승낙을 하면서 덧붙여 물었다. 갔다가 언제쯤 돌아올 건데? 글쎄요. 한 열흘 있다가 올까 해요. 그러라고. 오래간만에 가는데 좀 더 있다가 와도 상관없고. 가보고요. 서문경은 속으로 드디어 기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다. 물론 오월랑이 집에 있다고 해서 일에 착수하지 못할 건 없지만 그녀가 없는 것이 마음에 편하고 또 실제로 옥소를 부리기가 쉬웠다. 오월랑이 친정으로 떠난 이튿날 아침, 서문경은 그녀의 거처로 옥소를 찾아갔다. 옥소가 뛰어나와 인사를 올렸다. 나리,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너도 잘 잤니? 서문경의 어조가 한껏 부드러웠다. 예. 서문경이 자리를 잡고 앉자 옥소는 2손을 모아진 채 마님도 안 계시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거기 편히 앉거라. 옥소는 서문경의 눈치를 살피며 안방 탁자의 건너편에 다소곳이 앉았다. 다름이 아니고 너희 사촌 언니 말이야. 이름이 뭐라고 했지? 혜련이요. 송혜련. 맞다. 맞아. 송혜련. 그 언니한테 옥소가 내 심부름을 좀 해줘야겠어. 아무리 오월랑의 몸종이라지만 집에서 부리는 하녀인데 서문경이 이토록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은
옥소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였다. 해드리고 말고요. 주인 어른의 분부신데. 그래, 고맙다. 그런 말이야. 내가 솔직하게 말하겠는데 그 혜련이 때문에 요즘 내가 영 죽을 맛이야. 아니, 왜요? 지난번 그 생일 잔치 때 처음 보고는 그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거든. 그 후로는 밥맛도 없고 밤에는 잠도 오질 않아. 아마도 이걸 상사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간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만 같아. 어머, 그래요? 뜻밖의 말에 옥소는 두 눈이 둥그레졌다. 그러니 옥소가 중간에 들어 이런 내 마음을 혜련이한테 좀 전해줘. 부탁이야. 서문경의 말은 잠옷 애원에 가까웠다. 그러나 옥소는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왜? 못하겠다는 거야? 서문경의 목소리가 일순 높아졌다. 그 소리에 옥소는 움찔 놀라며 언니에겐 남편이 있잖아요. 하고 가만히 서문경의 눈치를 살폈다. 이 애가 꽤나 깜찍한 계집아이로구나. 서문경은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그러니까 내가 옥소한테 부탁하는 거지. 남편이 없는 여자라면 굳이 옥소한테 부탁할 필요가 있겠어. 허허허. 하긴 그렇죠. 지금 마침 내왕이가 동경에 가고 없잖아. 빨리 돌아와도 석 달은 걸린다고. 좋은 기회잖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아무도 모르게 옥소가 알아서 잘 되도록 해봐. 내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정말이세요? 뭐가 말이냐? 서문경이 어리둥절하여 되물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 그럼 정말이고 말고. 서문경은 겉으로는 활짝 웃어 보였으나 내심 찔끔했다. 아직 어린 계집아이가 그 약속을 받아내려고 여태껏 말을 질질 끌다니 생각할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내색은 조금도 하지 않고 내가 말이야 우선 비단 한 비를 줄 테니까 그걸 혜련이한테 선물로 갖다 주면서 한번 마음을 떠봐. 예, 알았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면 돈이랑 금은보화를 달라는 대로 줄 것이고 만일 내왕이와 이혼을 하고 내 아내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도 해주겠다고 그래보라고. 어머,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건 말이야. 옥소한테 주는 거니까 용돈으로 쓰라고. 서문경은 품속에서 은전 한 입을 꺼내 옥소에게 주었다. 옥소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꽤나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어머, 이렇게 큰 돈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만 잘 성사시켜주면 옥소에게도 돈이랑 금은보화를 얼마든지 주겠어. 고맙습니다, 주인어른. 저도 잘해볼게요. 옥소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4. 파렴치한 바람둥이. 송혜련은 남편이 동경으로 떠난 뒤로 밤이 되면 언제나 일찍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빈 방을 홀로 지키고 있으려면 공연히 처량한 생각이나 들고 마음만 심란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일찍 불을 끄고 막 잠자리에 들려는데 똑똑하고 출입문이 열리면서 언니, 벌써 자. 나야 나, 옥소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웬일이야, 밤에. 어서 들어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옥소는 들고 온 보자기를 말없이 언니 앞으로 밀어놓았다. 송혜련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이게 뭔데? 비단이야. 그런데 이걸 왜 나한테? 언니한테 주는 선물이래. 아니, 누가? 언니, 놀라지 마. 누가 보낸 선물인가 하면 말이야. 서문경 나리가 보낸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주인 나리가 왜 내게 이런 선물을 보낸단 말이야? 그야 뻔하지 뭐.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값진 선물을 보낼 때는 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겠어. 그럼 주인 나리가 나를 좋아하기라도 한단 말이야. 글쎄 그렇다니까. 언니를 처음 보고는 그만 한눈에 반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밤에 잠도 못 잔대. 설마 그렇게야 하려고. 그런데 날 언제 처음 봤대? 이병아 마님의 생일 잔치 때였어. 그때 주인 나리가 나한테 언니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랬어.
옥수는 서문경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살을 붙이거나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늘어놓았다. 다 듣고 나자 송혜련이 희죽 웃으며 옥수에게 물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열심히 주워 섬기던 옥소도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언니를 빤히 바라보았다. 언니가 이토록 쉽게 흔들릴 줄은 짐작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나, 언니. 옥소는 잠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왜? 내가 좀 이상하니? 하긴 그렇게도 보이겠지. 하지만 넌 아직 세상을 잘 몰라. 너의 형부한테는 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우린 처녀 총각이 만나 부부가 된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난 그의 재취라고. 언제 버림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야. 옥수는 언니의 말이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것 같았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아련한 슬픔이 몰려오면서 퍼뜩 제정신이 들었다. 그래, 맞아, 언니. 이렇게 천한 하녀로 평생을 살아갈 바엔 한번 팔자를 바꿔보는 것도 나쁠 건 없잖겠어. 물론 서문경이 같은 남봉꾼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만큼 난 바보가 아니야. 금은보화를 주겠다느니 7번째 아내로 삼겠다느니 하는 말은 다 나를 낚으려고 던지는 미끼에 불과해. 우선 낚아 올려놓고 보자는 심보라고. 처녀도 아닌 남자를 둘씩이나 겪은 나를 뭐가 좋다고 아내로 삼겠어. 더구나 천한 자기 집 하인의 여편네를. 안 그래? 송혜련이 말을 마치고 입을 다물자 옥수는 그 말에 이의가 있다는 듯 강한 어조로 말했다. 언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사랑의 귀천이 어디 있어. 아무리 주인 어른이 그렇다 하더라도 남봉꾼에게도 진정한 사랑은 있다고 생각해. 오, 그래? 듣고 보니 내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구나. 송혜련이 미소를 지어 보이자 옥수는 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제 서문경의 당부가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었다. 주인 어른의 6 부인들 중에 첫 번째 정실만 빼놓고 모두 다 처녀로 들어온 게 아니었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중에는 기방에서 몸을 팔던 여자도 2이나 있다고 그래. 비록 하인의 아내라고는 하지만 술과 몸을 판 여자보다야 언니가 훨씬 깨끗하고 떳떳하잖아. 그리고 말야, 5번째인 방금녀는 보잘것없는 난쟁이 행상의 아내였고 6번째인 이병아는 남자를 3씩이나 바꾼 여자야. 첫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을 했을 뿐인 언니가 어째서 안 된다는 거야. 나 같으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 까짓거 물고 늘어져서 팔자를 한번 고쳐보고야 말겠어. 하하하. 송혜련은 크게 한번 웃고 나서 역시 세상을 오래 산 언니답게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한번 부딪혀 보겠어. 잘 되면 서문경의 7번째 부인이 되어 호강을 해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나 뭉턱 뜯어내는 거지 뭐. 아무튼 믿지는 장사는 아니잖아. 맞아 언니. 바로 그거야. 옥수도 마주보며 호호하고 웃었다. 서문경의 저택 안에는 인공으로 만들어진 동산이 있는데 그다지 높지는 않으나 꽤 넓고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다. 연못 근처에 짜임새 있게 잘 가꾸어진 이 동산은 평소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동산의 숲속에는 호젓한 오솔길이 나 있고 그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석실이 하나 있었다. 갖가지 곡물과 경과 같은 것을 저장해 두기 위해 축조되어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위치가 불편해서 다른 창고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석실 앞에 오엽석 나무에 아까부터 웬 여자가 기대서서 누구를 기다리는 듯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 해시쯤 되었을까?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다. 오는구나. 여자는 가만히 속으로 중얼거리며 반색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얼굴에 긴장하는 빛이 떠올랐다. 벌써 와 기다리고 있었군. 난 내가 먼저 온 줄 알았는데. 서문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여자를 좋아해 주시다니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그런 말을.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여자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 보잘것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 하하하. 서문경은 유쾌하게 웃었다. 사실 서문경은 기분이 좋았다. 자기가 마음먹었던 일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옥소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몇 번 왔다 갔다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오늘 이렇게 둥산에서 송혜령과 만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 서문경은 왕판의 찻집에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곳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출입과 왕래가 잦은 곳이라 남의 눈에 띄기 쉽고 또 적잖이 비용이 드는 데 비해 이곳 동산은 집안에 있어서 편리한 데다 밤에 여기서 만나면 남의 눈에 띌 염려가 전혀 없으니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그리고 방안이 아닌 숲속에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도 색다른 정취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았다. 이런 기막힌 생각을 한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송혜련이었다. 이제 서문경에게 남은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었다. 그녀를 한시라도 빨리 품에 안는 일이었다. 그는 두 팔을 크게 벌렸다. 송혜련이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며 그의 품속으로 다가왔다. 서문경이 그녀를 안은 팔에 뿌듯이 힘을 주었다. 잠시 뜨거운 입맞춤이 계속된 후 송혜련은 서문경과 처음으로 나누는 사랑을 숲속의 나무에 기대서서 하려니 어쩐지 쑥스럽고 부끄러웠다. 그러나 서문경은 그게 아니었다. 침상에서는 신물이 나도록 해온 터이라 이렇게 여자를 숲속의 나무에 기대 세워놓고 즐기는 것도 색다른 맛이 있을 것 같았다. 어느 결에 송혜련의 옷이 벗겨지고 그녀의 몸이 온통 달빛 아래 드러나자 서문경은 방 안의 침상에서 보아온 여자들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소녀처럼 부끄러워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서문경을 더욱 자극했다. 계절로는 봄이지만 밤 기운은 아직도 제법 쌀쌀했다. 그런데 호젓한 둥산의 숲속에서는 때 아닌 열기가 가득 차고 감미로운 교성이 파도처럼 물결쳤다. 한 차례의 태풍이 지나가자 송혜련이 말했다. 우리 저 석실로 들어가요. 밤바람이 찬데 감기 드시겠어요. 그녀의 나긋나긋한 음성이 서문경의 기분을 더욱 흐뭇하게 해주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날 걸 그랬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서로 뱃속이 맞는다고나 할까 아니면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할까. 오늘 처음 만난 두 남녀는 마치 한 10여 년이나 같이 산 부부처럼 다정하고 허물이 없었다. 어느 따뜻한 날 늦은 오후였다. 방금녀는 무료한 나머지 봄 경치나 즐겨보자 하고 혼자서 연못가의 정자에 나가 있었다. 동쪽에는 철쭉꽃이 무더기로 피어서 분홍빛의 눈부신 구름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아, 곱기도 해라. 방금년의 입에서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바로 그 철쭉꽃 사이로 웬 여자가 동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없었으나 자기처럼 그저 꽃 구경이나 하려고 오르는 것이려니 하고 예사로 생각했다. 여자의 모습은 곧 숲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였다. 여자가 올라간 바로 그 철쭉꽃 사이로 이번에는 웬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방금년이 눈을 크게 뜨고 유심히 보려니 바로 서문경이 아닌가. 어머나, 방금년은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아내들 중에 누군가와 바람을 쐬러 동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나란히 같이 오르지 여자가 올라간 다음에 슬금슬금 뒤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했다. 방금년은 발자국 소리를 죽여 서문경이 올라간 철쭉꽃 사이 길로 뒤를 밟아갔다. 그 길은 외길이어서 다른 데로 빠질 염려는 없었다. 한참 올라가려니 석실이 나왔다.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서문경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 석실 속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들렸다. 방금년은 살금살금 석실 문께로 다가갔다. 낡은 널빤지 문은 사람 하나가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빼곡히 열려 있었다. 문짝으로 바짝 다가선 방금년은 숨을 죽이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워서 얼른 안을 분간할 수 없었으나 이윽고 어둠이 눈에 익자 어렴풋이 석실 안의 광경이 떠올라 보였다. 좀 더 자세히 보니 아랫도리를 훌렁 벗은 서문경이 조금 전에 동산을 올라가던 바로 그 여자의 옷을 벗기고 있는 중이었다. 아니, 저런. 방금 여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 여자는 뜻밖에도 내왕이에 처 송혜련이었기 때문이다. 누구야? 서문경의 당황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방금 여는 정신없이 도망을 쳐 방으로 돌아왔다. 만일 그때 서문경이 아랫도리를 벗고 있지 않았다면 붙잡혀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 생각하니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엉큼하게 쓰리. 왜 사람의 뒤를 밟고 그래? 서문경이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고함을 질렀다. 김이 센 그가 바로 쫓아온 모양이었다. 어머나, 화를 내시네. 방금 년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리듯 말했다. 화가 안 나게 됐어.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이 웬 큰소리. 허허허. 웃긴 왜 자꾸 웃어. 슬개가 터졌나. 제풀에 성이 난 서문경이 좀 누그러졌다. 우습지 뭐예요. 미안하면 가만 있기나 하시지. 서방이 어디 가고 없는 여자를 좀 데리고 논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누구 다른 사람은 본 사람이 없나? 없어요. 내가 처음 보았으니까요. 앞으로 말이야.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돼. 내가 뭐 어린애인가요? 그런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게. 참말이지. 허허허. 왜 그렇게 다짐을 받으세요? 당신답지 않게 잔뜩 겁을 집어먹고. 남이 알면 뭐 어때서요? 내왕이가 겁이 나나요? 그 말에 서문경은 약간 움찔하며 사실 좀 겁이 나. 이런 일에 앙심을 품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그야 뭐 이쪽에서 먼저 선수를 치면 되잖아요. 뭐? 선수를 치다니. 그럼 내왕이를. 그렇죠. 화근은 미리 도려내는 게 상책이죠. 방금 여는 엄청난 말을 태연히 했다. 서문경은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알았어. 그 일은 나중에 당신하고 좀 더 상의하자고. 아직 내왕이가 돌아오려면 멀었으니까. 맞아요. 미리부터 걱정할 건 없죠. 고마워. 역시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송혜련을 동산의 그 석실 속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다가는 언제 또 누구의 눈에 띌지 모르잖아요. 사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서문경의 눈이 번쩍 뜨였다. 만나는 장소를 내 침실로 바꿔요. 난 그만한 정도의 아량은 있는 여자니까요. 나와 번갈아가며 사랑을 나누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허허허,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이야. 그러면 말이야, 송혜련을 아예 당신 곁에 두도록 하지. 주방 일을 그만두게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아무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 거 아니야. 그것도 좋죠. 떡 주무르는 곁에서 콩고물 주워 먹는 격이었다. 그렇게라도 해야만 콩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고 어쩌면 떡까지도 얻어먹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방금 여는 속으로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이튿날 아침 송혜련은 지금까지 모셔왔던 손소라 마님에게 인사를 하고 방금년의 거처로 옮겨갔다. 그날 밤 방금년은 송혜련을 위해서 자기의 침실을 내주었다. 송혜련은 그저 얼떨떨하기만 했으나 석실보다는 이곳이 더 안전하다는 방금년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무슨 까닭인지도 모르게 방금년이 송혜련을 데려가 버리자 손소라는 몹시 기분이 상했다. 이건 완전히 무시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음식 솜씨가 좋다는 이유로 엉뚱하게도 주방 일을 책임맡아 허구한 날 부엌에서 하인의 안악들을 데리고 부엌대기 노릇이나 하다 보니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 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난데없이 자기가 오른팔처럼 아끼는 송혜련을 한마디 양해도 없이 방금년이 낚아채듯 데려가 버리니 괘씸하고 분하기 짝이 없었다. 손설아는 몸종인 월미를 불러 하소연하듯 말했다. 월미야, 내가 분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내막이 있을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송혜련을 데려갔는지 내가 좀 알아봐줘. 그걸 알아야 분풀이를 할 수 있지 않겠어. 예, 맞아요. 제가 꼭 알아내고야 말겠어요. 월미는 자기도 분하다는 듯이 씩씩거리며 대답했다. 달월자, 아름다운 밑자인 월미는 그 이름과는 달리 살짝 곰보에다 한쪽 눈은 사팔뜨기였다. 그런 외모인지라 그녀는 19살인데도 아직 남자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수처녀였다. 그 나이면 당시로서는 노처녀에 속했다. 그녀는 손소라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순다고 해도 고지 듣고 따랐다. 손소라의 먼 친척 조카뻘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팔려가는 그녀를 거두어서 자기 밑에 데리고 있어준 은혜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었다. 월미는 12살 때 아버지를 병으로 여의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부터 새서방을 보아 아버지의 간병은커녕 어서 죽으라고 구박을 하기 일쑤였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장례도 치르는 둥 마는 둥 하고 어린 월미를 남겨둔 채 새서방을 따라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월미는 어머니에 대한 중호심과 손소라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이 양극을 이룬 가운데 못생긴 외모에서 오는 열등감이 또한 거기에 겹쳐져서 이상하게 외골로 치닫는 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손소라로부터 은밀히 지시를 받은 월미는 당장 그날부터 사냥개처럼 방금년의 처소를 맴돌았다.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손바닥만한 안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 일쯤 알아내기란 식은 죽먹기였다. 마님, 송혜련이가 방금년 마님의 안방에서 주인 어른과 같이 자는 걸 봤어요. 원 세상에. 뭐? 그게 정말이냐? 그럼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요년들 어디 두고 보자. 손소라는 너무도 분한 나머지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